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이었습니다. 남쪽 고을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채소 파는 이의 구성진 외침과 생선 장수의 흥정소리가 뒤엉켜 장터 특유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아낙네들은 광주리를 들고 이 좌판 저 좌판을 기웃거리며 값을 깎았고 아이들은 엿장수 주위를 맴돌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그 북적이는 장터 한 구석 나무 그늘 아래 조그마한 보자기를 펼쳐놓고 앉은 처자가 있었으니 바로 운이었습니다. 운이는 올해 16이었습니다. 얼굴은 수려하여 양반댁 규수라 해도 믿을 만했으나 손은 거칠고 옷은 기워 입은 자리가 여럿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디 맑아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운이의 사연은 애달팠습니다. 아버지는 운이가 9살 되던 해 큰 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셨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운이는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떡을 빚고 장터에 나와 팔아번 돈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지요. 운이가 빚는 떡은 이 고을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송편은 초승달처럼 곱게 빚어지고 인절미는 찰지고 부드러웠으며 절편은 희고 단아했습니다. 맛 또한 일품이라 한번 맛보니는 다시 찾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를 떡 잘 빚는 운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운이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쌀가루를 체에 곱게 내리고 팥을 삶아 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정갈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떡을 빚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아름다웠고 그 정성이 떡맛에 그대로 배어들었지요. 운이야, 오늘은 날씨가 참 맑구나. 장터 건너편에서 나무를 파는 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최 아주머니는 운이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웃이었습니다. 운이는 고개를 들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최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봄볕이 따사로워 떡이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효심을 하늘이 모를 리 없지.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운이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스쳤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을 지어드린 지 보름이 넘었는데 요즘 기침이 더 심해지셨어요. 오늘 떡이 잘 팔리면 약방에 들러 약재라도 구해야 하는데. 최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참 기특한 애야. 내가 효녀가 따로 없구나. 운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떡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장터는 더욱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운이의 떡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운이야, 오늘도 떡이 곱구나. 송편 5개 다오. 인절미가 참 찰지더라. 오늘은 절편도 좀 주려무나. 손님들이 이어지자 운이는 정신없이 떡을 팔았습니다. 값은 정직하고 인심도 후했습니다. 그때 헐벗은 아이 둘이 떡 보자기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듯 떡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운이는 아이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을 뻗어 송편 2개를 집어 아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받아라. 배가 고팠지? 아이들은 놀란 듯 운이를 보다가 떡을 받아들고는 꾸벅 절을 하더니 냉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운이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또 퍼주는구나. 내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늘 저러니 어찌하겠니? 아주머니, 저도 어릴 적 동네 어른들께 많이 얻어먹으며 컸잖아요.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운이가 대답하는 순간 장터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보았고 어떤 이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이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청 복색을 한 사내가 하인 넷을 거느리고 장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필주, 이 고을의 아전이었습니다. 강필주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살이 쪄서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빛은 탐욕스러웠습니다. 비록 아전의 신분이지만 마치 고을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강필주는 장터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지요. 강필주는 여기저기 좌판을 살피다가 운이의 떡 보자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로구나. 운이는 몸을 움츠렸으나 예의를 지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전날이 오늘 낼 돈은 가져왔겠지? 운이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두는 돈이었지만 사실은 강필주가 멋대로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바치는 정식 세금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는 장터 상인들을 상대로 제멋대로 돈을 뜯어내며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날이 지난주에 이미 냈지 않습니까? 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필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주는 지난주고 오늘은 오늘 아니냐. 물가가 올랐으니 세금도 올라야지. 오늘부터는 2배로 내거라. 주변 상인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운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날이 그러시면 저는 떡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약값도 마련 못합니다. 강필주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당장 이 장터에서 썩 물러가거라. 그 순간 장터 저편에서 한 젊은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으나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맑고 강했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운이의 소꿉친구였습니다. 태윤의 집안은 대대로 양반이었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신 뒤로 몰락했습니다. 태윤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누추한 집에서 살았지만 그를 놓지 않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선비였습니다. 태윤은 멀찌감치서 강필주와 운이를 보았습니다. 운이의 떨리는 어깨와 눈물을 본 태윤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성급히 나섰다가는 운이가 더 큰 곤욕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오늘 번 돈 전부와 어머니 약값으로 모아둔 푼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돈을 강필주에게 내밀었습니다. 날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강필주는 돈을 낚아채듯 받아 헤아리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내일 나머지를 가져와라. 만약 또 모자라면 이 장터에서 영영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운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필주는 비웃으며 돌아섰고 하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는 다시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운이를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운이는 떡 보자기를 그대로 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윤은 멀리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필주가 장터를 떠난 뒤에도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한숨을 토해내며 다시 장사를 시작했으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이는 천천히 떡 보자기를 거두며 남은 떡을 세어보았습니다. 오늘 번 돈은 모조리 빼앗겼고 어머니께 드릴 약재는커녕 저녁거리조차 장만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최 아주머니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운이야,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우리 모두 저 아전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으냐. 운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아주머니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어 운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오늘 내가 나물 팔아번 돈 중 조금이다. 내 어머니께 죽이라도 쏘어드려라. 운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 형편도 넉넉지 않으신데요. 아이고, 이 착한 거사.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게지. 받아두거라. 운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눈물이 그렁한 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최 아주머니는 운이의 등을 다독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운이는 떡 보자기를 등에 지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 한편에는 고마움이 따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조용히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운이가 돌아보니 태윤이었습니다. 태윤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이야. 운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주 어울렸지만 태윤의 집안이 몰락한 뒤로는 서로 말을 섞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운이는 괜히 태윤이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싶어 거리를 두었던 것이지요. 태윤아. 태윤은 운이의 눈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본 일이 너무 분통 터진다. 강필주 그자가 어찌 저리 백성들을 핍박하는지 용서가 안 된다. 운이는 고개를 떨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장터 사람들 모두가 저 아전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 지난달에는 곡식 장수 이 영감님이 돈을 못 냈다고 매를 맞고 장사를 못하게 됐고 배짜는 김신의 안악은 배 피를 빼앗기고 울며 돌아갔어. 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세금이냐? 날강도짓이지. 아전의 이름을 빌려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고 있다. 운이는 태윤의 분노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의 모습이 겹쳐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강필주는 관아 사람이잖아. 원님도 그의 말만 믿으시지 않겠어?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거야. 저자가 거짓으로 꾸며 보고해 원님을 속이고 있는 거지. 만약 원님께서 진실을 아신다면 반드시 바로잡으실 거야. 운이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어떻게 전하겠어? 관아에는 강필주 하인들이 지키고 있잖아. 글을 올리려 해도 중간에서 막힐 게 뻔하고. 태윤은 입술을 굳게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내가 궁리해 볼 테니 기다려라.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운이는 그의 진심이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마. 내가 화를 입으면 어떡해. 태윤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신중히 할 거야. 너는 어머니만 잘 살펴드려라. 운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그녀가 골목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 주먹을 굳게 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촛불을 밝히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드셨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태윤은 종이를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필주의 눈을 피해 원님께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밤이 깊도록 궁리하고 또 궁리하였습니다. 눈빛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운이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의 잦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운이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떡을 많이 팔아 약재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제 저녁은 최 아주머니가 건네준 돈으로 죽을 쑤어드렸지만 약이 없이는 어머니의 병이 나아질 길이 없었습니다. 운이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쌀가루를 치대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운이는 떡 보자기를 등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담장 모퉁이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설친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으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야?
운이가 놀라 묻자 태유는 주위를 살피더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새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방도가 떠올랐다. 운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유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이었습니다. 강필주의 눈을 피해 원님께 직접 글을 전할 방법 말이다. 운이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태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파는 떡을 이용하는 거야. 떡 속에 작은 쪽지를 넣어 원님께 전하는 것이지. 운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곧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 떡이 어찌 원님 댁까지 들어가겠어? 태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관아에서 보름에 한 번씩 장터에서 떡과 과일을 사간다더라. 원님 댁 안채에 드리는 거지. 내 떡이 장터에서 제일 맛있다는 건 소문이 자자하니 분명 내 떡을 살 거야. 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관아에 하인이 와서 떡을 한 광줄이나 사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쪽지에는 무엇을 쓸까? 태유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밤새 지어본 글이다. 강필주가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세금을 빙자해 얼마나 빼앗았는지를 적었다. 또 내 이름과 장터 상인들의 하소연도 담았다. 운이는 종이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백성들의 고통이 절절히 적혀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유나, 이 글이 정말 원님 손에 닿을까? 반드시 닿을 거야. 다만 한 장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같은 글을 여러 장 써서 떡마다 나눠 넣는 게 좋겠어. 하나가 전해지지 않더라도 다른 게 닿을 테니. 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의 생각이 치밀하고 신중했습니다. 알겠어. 오늘 밤에 떡을 빚으며 쪽지를 넣을게. 태윤은 순간 운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이는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운이야, 이 일은 매우 위태롭다. 강필주가 눈치채면 우리 둘 다 큰 화를 입는다. 두렵지 않느냐? 운이는 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연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렵지. 하지만 어머니를 비롯해 이 고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 태윤은 운이의 용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토록 굳센 뜻을 품다니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고맙다, 운이야. 내 용기가 이 고을을 살릴 거야.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운이는 떡 보자기를 다시 지고 장터로 향했고 태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날 밤 운이는 촛불을 밝히고 조심스레 떡을 빚었습니다. 태윤이 베껴준 쪽지 10장을 작게 접어 떡마다 하나씩 넣었습니다. 송편 소 안에 인절미 사이에 절편 속에 쪽지를 감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이는 떡을 빚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떡이 원님께 닿아 억울한 사정이 풀리기를.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운이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쪽지가 든 떡은 따로 보자기에 싸고 나머지 떡은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운이는 매일 아침 장터로 나가 떡을 팔았습니다. 쪽지를 넣은 떡은 따로 보자기에 담아 조심스레 지켰습니다. 관아에서 떡을 사러 올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기에 운이는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지요. 그날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운이는 떡 보자기를 펼쳐놓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강필주는 며칠째 관아 일에 얽혀 장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그 짧은 평화를 누리며 장사에 열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관아의 하인 둘이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운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하인들은 장터를 둘러보다가 운이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이 장터에서 떡을 제일 잘한다는 운이냐? 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아에서 떡이 필요하다. 원님댁 마님과 아기씨들께 올릴 것이니 정성껏 준비해라. 운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가 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송편, 인절미, 절편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떡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모양이 반듯하고 정갈하구나. 이 광주리 모두 가져가겠다. 운이는 떡값을 받고 광주리에 떡을 담아주었습니다. 하인들이 그것을 들고 관아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운이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멀찍이 지켜보던 태유는 하인들이 떡을 사가는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관문은 넘긴 셈이지요. 그는 관아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하인들은 떡 광주리를 안채로 가져갔습니다. 안채에서는 원님의 부인인 마님과 2명의 며느리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광주리를 내려놓자 마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떡을 사왔느냐? 마님, 장터에서 가장 솜씨 좋다는 처자의 떡을 사왔습니다. 송편과 인절미, 절편이옵니다. 마님께서는 떡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모양이 참으로 곱구나. 얘들아, 이리 와서 함께 맛을 보아라. 2 아기씨가 마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인이 떡을 접시에 담아 올렸습니다. 마님께서 송편 하나를 집어 베어 무셨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안에서 종이 조각이 만져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마님께서 송편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으나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전 강필주가 백성을 핍박하고 세금을 빙자해 재물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원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님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큰 아기씨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입니까? 마님께서는 다른 떡도 살펴보았습니다. 인절미를 갈라보니 그 속에서도 같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절편 속에도 또 있었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을 물리치고 아기씨들과만 남으셨습니다. 이건 큰일이로다. 어서 원님께 알려야겠다. 마님은 쪽지들을 손수건에 싸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원님은 서재에서 서책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마님이 급히 들어오자 원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오? 마님은 손수건을 풀어 쪽지들을 내보였습니다. 원님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녕 사실이란 말이오? 원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마님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마다 같은 글이 들어있었습니다. 분명 목숨을 걸고 전한 사정이옵니다. 원님은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강필주는 원님께 늘 충성스럽고 유능한 아전으로 보였습니다. 장부도 깔끔하고 업무도 빈틈없었지요. 그런데 이 쪽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자신은 속아왔던 것입니다. 부인, 이 일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원님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홀로 관아를 나섰습니다. 장터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님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조용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원님은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레 거닐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강필주가 나타났습니다. 원님은 재빨리 한 좌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필주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이 좌판 저 좌판을 다니며 돈을 걷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세금 냈느냐? 내놓아라. 날이 지난주에 이미 냈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지난주고 오늘은 오늘이다. 어서 내놓거라. 상인은 울상을 지으며 푼돈을 내밀었습니다.
강필주는 그것을 낚아채어 자루에 쓸어 넣었습니다. 원님은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쪽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니 더 흉악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빙자해 노골적으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필주는 운이 앞에 섰습니다. 운이는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떡이 잘 팔렸겠지? 돈을 내라. 운이는 떨리는 손으로 오늘 번 돈이 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강필주는 그것을 낚아채 자루에 쓸어 넣었습니다. 운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백성을 보살펴야 할 아전이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이었습니다. 원님은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와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관하에 돌아온 원님은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어찌 되셨습니까? 원님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소. 강필주가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이제 그 죄를 물어야 하오. 그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님께서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강필주의 죄상을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전을 벌하려면 확실한 증거와 백성들의 증언이 필요했지요. 원님은 신복 나장 둘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너희는 장터로 나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아라. 강필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해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도 적어오너라. 나장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장들이 물러가자 원님은 다시 떡 속에서 나온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절절한 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님은 누가 이 글을 썼는지 궁금했습니다. 떡을 파는 처자인 것은 분명했지만 이렇게 글을 쓸 줄 아는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태윤이 운이를 찾았습니다. 운이는 떡을 다 팔고 보자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어려 있었습니다. 운이야, 괜찮으냐? 태윤이 물었습니다. 운이는 고개를 들어 쓸쓸히 웃었습니다. 쪽지를 넣은 떡이 원님 댁으로 간 지 사흘이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네. 혹시 원님께서 보지 못하신 건 아닐까? 태윤은 운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분명 보셨을 거야. 다만 신중히 처리하시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겠지. 그때 장터 저편에서 나장 2명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나장들이 상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친히 알고자 하신다. 강필주가 너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 장수 노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날이 강필주가 제 곡식 석섬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금이라 했으나 관하에 낼 세금은 이미 냈습니다. 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저는 배피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단량이나 되는 돈을 뜯겼습니다. 최 아주머니도 나섰습니다. 저 어린 운이도 고생이 많습니다. 어머니 약값도 못 마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장들은 증언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운이와 태윤의 눈빛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태윤아, 원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틀림없어. 그래, 운이야. 이제 곧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거야. 나장들은 기록을 모두 챙겨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원님은 그 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강필주의 죄상은 명백했습니다. 세금을 빙자한 착취, 재물 강탈, 거짓 보고까지 드러났습니다. 원님은 부인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이제 강필주를 불러 죄를 물어야겠소. 허나 발뺌하거나 달아날 수도 있으니 신중히 해야 하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의 백성들도 함께 부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있어야 강필주가 거짓을 못할 것이지요. 원님은 부인의 말에 수긍하셨습니다. 옳은 말이요.
내일 장이 서는 날에 맞추어 백성들과 강필주를 모두 관아 마당으로 불러들이리다. 이튿날 관아에서는 북이 울렸습니다. 장터의 상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운이도 태윤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원님은 관복을 정제하고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좌우에는 나장들이 늘어서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원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이 고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아전 강필주를 불러들이라. 나장들이 강필주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했으나 이내 태어난 듯 원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원님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필주, 내가 이 고을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강필주는 눈을 굴리며 거짓을 말했습니다. 소인은 다만 원님의 명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고을 살림을 돌본 것뿐입니다. 원님은 품속에서 떡 속의 쪽지를 꺼내 강필주 앞에 던졌습니다. 강필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내게 전한 글이다. 내가 세금을 빙자의 재물을 빼앗고 괴롭혔다는 증거다. 강필주는 말문이 막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관아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님과 강필주를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강필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님께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강필주, 내가 백성에게서 빼앗은 재물이 얼마냐? 세금이라 하였으나 장부에는 그 돈이 없다. 그것이 다 어디로 갔느냐? 강필주는 땅바닥만 노려보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원님께서 나장을 불렀습니다. 곡식 장수를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나장이 노인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인은 다리가 떨려도 꿋꿋이 서서 원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노인은 눈물이 고인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저는 근근히 곡식을 팔아 살아가는 늙은이입니다. 지난달 강필주가 세금을 내라 하기에 단량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와서 세금을 더 내라 하더니 제가 이미 냈다고 하자 곡식 석 섬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곡식은 제 집안 식구들이 겨울을 나야 할 양식이었습니다. 원님께서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필주를 노려보셨습니다. 강필주, 사실이냐? 강필주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창고에 부족한 곡식을 채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탁자를 내리치며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가 창고 장부를 살펴보았으나 그런 곡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사사로이 빼돌린 것이 분명하다. 강필주는 더는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배짜는 안악을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나장이 부르자 안악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원님께 절을 올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홀로 자식을 키우는 과부입니다.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배를 짜 겨우 피를 마련했는데 강필주가 와서 세금이라 하며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배는 제 자식들 옷을 해 입히려던 것이었습니다. 안악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이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강필주, 내가 이 가엾은 과부에게서도 빼앗았단 말이냐? 강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다시 명하셨습니다. 떡장수 처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라. 운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태윤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운이야, 두려워 말아라. 원님께서 내 편이시다. 운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원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떡 속에 글을 넣어 본관에 전한 처자냐? 운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글을 넣었습니다. 큰 용기를 내었구나. 내가 겪은 일을 말해보아라. 운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원님, 제 어머니께서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떡을 빚어번 돈으로 약값을 마련하려 했으나 강필주가 번번이 와서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세금이라 하였지만 관아에 낼 몫은 이미 냈습니다. 결국 약 한 첩도 지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원님께서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다. 강필주, 내가 이 어린 처자에게서까지 빼앗았단 말이냐. 병든 어미를 둔 딸의 피땀을 착취한 것이냐. 강필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단호히 명하셨습니다. 강필주의 집을 수색하여 빼앗은 재물을 모두 찾아오너라. 나장들이 달려갔다가 한식경이 지나 곡식과 배, 돈이 가득 든 자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원님, 강필주의 집 곳간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필주를 노려보셨습니다. 강필주, 이제 내 죄가 드러났다. 아전의 직분을 저버리고 백성을 괴롭혔으니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강필주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원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곤장 50대를 치고 아전의 직은 파한다. 그리고 빼앗은 재물은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어라. 나장들이 강필주를 끌고 나가 곤장을 쳤습니다. 강필주는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님은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언제든 본관에 알리도록 하여라. 백성들은 모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운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태유는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참으로 정의가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강필주가 곤장을 맞고 끌려간 뒤 관아 마당에는 환희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원님은 나장들에게 명하여 강필주의 집에서 찾아낸 재물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곡식 장수 노인은 되찾은 곡식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김신의 안악도 잃었던 배피를 돌려받아 감격했습니다. 운이도 빼앗겼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약을 지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운이는 원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님은 운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큰 용기를 내었구나. 떡 속에 글을 넣어 알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백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겠느냐. 내 효심과 정직한 마음이 이 고을을 구한 것이다. 운이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은 은자 몇 냥을 더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내 어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드리고 살림에도 보태 쓰거라. 운이는 황송하여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백성들 또한 운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습니다. 운이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그들도 여전히 강필주의 횡포에 시달렸을 것이지요. 관아를 나서자 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이를 보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운이야, 참으로 잘 해냈다. 내 덕분에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았다. 운이는 눈물이 그렁한 채 웃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방법을 알려주고 용기를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태유는 운이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운이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야. 내 효심과 정직한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슴속에는 뭉클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저녁 운이는 받은 돈을 들고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방 주인에게 어머니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좋은 약재로 정성껏 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운이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정성을 다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운이는 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보며 놀라셨습니다. 운이야, 이 귀한 약을 어디서 구했느냐? 운이는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필주가 벌을 받았어요. 원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빼앗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운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드셨습니다. 운이는 어머니 곁에서 가만히 숨결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고을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강필주는 파직되어 쫓겨났고 새로운 아전은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이의 어머니는 꾸준히 약을 드신 덕분에 차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2달이 지나자 집안일도 조금씩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운이는 어머니의 회복을 보며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장터에서 운이의 떡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운이를 의로운 떡장수라 불렀고 그녀의 떡을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운이는 변함없이 정직하게 떡을 팔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태유는 운이 곁을 자주 찾았습니다. 둘은 함께 장터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태유는 과거 준비에 힘썼고 운이는 떡 장사를 이어가며 태윤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저녁 2사람은 장터 뒷산 언덕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빛이 참으로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운이야, 우리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정직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운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노을빛이 2사람의 얼굴을 따스히 물들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운이는 여전히 떡 장사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어머니의 건강은 날로 나아졌습니다. 태유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선비가 벼슬에 올랐으니 고을이 더욱 살기 좋아질 것이라 믿었지요. 태유는 관직에 오른 뒤에도 운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태유는 운이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관복을 입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운이야. 운이는 떡을 빚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윤아, 과거에 급제했다며 축하한다. 태윤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곁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노력의 결실이지.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운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이는 놀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운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운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유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내가 있어야 내 삶이 완전해진다. 운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윤아, 내 어머니도 잘 모실 것이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2사람을 감쌌습니다. 얼마 뒤 2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원님께서도 축하 예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운이는 어머니와 함께 태윤의 집으로 들어갔고 태윤은 2 어머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운이는 혼례 후에도 떡을 빚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떡을 빚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태유는 관직에서 백성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가난한 이를 돌보았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을의 길이 전해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하늘이 알아주고 탐욕은 끝내 무너진다. 의로운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산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운이와 태윤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선한 마음은 언젠가 보답받는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운이와 태윤에게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운이는 자식들에게 정직과 효심의 중요함을 가르쳤고 태윤은 의로움과 용기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바르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병이 드셨을 때 어떻게 약을 구하셨어요? 운이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떡 속에 쪽지를 넣어 원님께 전한 이야기, 강필주의 악행이 밝혀진 이야기, 그리고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용감하셨어요. 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란다.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너희도 언제나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태윤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부당한 일이 많지만 용기를 내어 바로잡으려는 이들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운이와 태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건강하셨고 두 사람은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도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운이와 태윤이 백발이 되었을 때 손자 손녀들이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운이는 주름진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 이 고을의 악한 아전이 백성들을 괴롭혔단다. 그때 한 처자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정직과 용기, 정의와 효심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운이와 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교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